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웠던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코로나 직후부터 여태까지 제가 이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회복되는 국면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내수 시장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유익산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키워드 개인회생, 오늘 키워드는 30대, 40대 편입니다. 30대, 40대 사실은 개인회생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연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의 특징을 좀 뽑기 어려울 정도로 워낙 사회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나이다 보니까 모든 쟁점이 사실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30, 40대의 어떤 개인회생 특징이나 키워드를 좀 뽑는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자영업에 주목을 했어요. 워낙에 이제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막 이제 다들 많이 벌었다, 뭐가 얼마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만 들리는데 자산시장에서도 뭐 양극화가 생긴다고 하고 소득도 그런 게 그 이면에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도 반도체 회사 말고는 사실은 다 그렇죠? 현재 어렵다라고 하고 반도체에게 워낙 뒤덮여서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묻혀져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웠던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코로나 직후부터 여태까지 제가 이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회복되는 국면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내수 시장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40대 분들 자영업 하시다가 폐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하고 급여 소득을 하시다가 뭐 은퇴하시거나 원치 않게 이제 퇴사를 하시게 돼서 자영업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 이제 자영업 하시다가 또 퇴사하셔서 어딘가에 이제 뭐 다시 취업을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영업은 특히나 이제 30, 40대와는 좀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테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초에 자녀 출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30, 40대가 부모, 인생의 사이클에서 이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또 시기이다 보니 좀 그런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서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워내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채무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런 포인트에서 좀 따라오는 쟁점이 또 이혼과 같은 쟁점들도 좀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 40대 분들 중에서 엄마, 아빠 그 좀 키워드에 주목을 해서 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여러 의뢰인들 중에서도 좀 생각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분을 소개드릴 사례로 선정을 했고요. 유 변호사님 먼저 선정하신 사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30, 40대 개인회생 테마 중에 저는 이제 40대로 선정을 했고 자영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40대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던 분이고 자영업 하면은 코로나는 분명히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자영업과 이 코로나는 떼낼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코로나의 여파도 같이 겪으셨고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폐업하시고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폐업하고 재취업하다 개인회생 하시는 게 아니라 자영업 때문에 채무가 증가된 거고 자영업 때문에 증가된 채무를 정리하려다 보니 개인회생을 해야겠고 개인회생을 하려다 보니 취업을 해야 되고 정기적인 일정한 소득이 필수적이다. 그러면 지금 자영업 소득으로는 택도 없네 라고 하시니 이럴 바에는 자영업을 정리하고 재취업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맞물리는 게 이제 또 최근 취업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회생에서.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분의 사례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은 수원의 생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이고 채무자의 연령은 이제 46세셨고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폐업하고 취업하신 거니까 이제 급여소득자로 사건이 진행됐겠죠. 월 소득은 실수령 기준으로 한 270만 원 정도 되셨고 통채무액이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상황. 채권자 수도 3군데. 그리고 최근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 접수시 기준으로 1년 했을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로 30%가 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하시게 된 경위 원래는 오랜 기간 동안 직장에 성실히 이제 근무를 하셨으나 오래 근무하셨네요. 18년 동안 직장에서 이제 뭐 부당한 폭언,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 이제 퇴사를 하셨고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니까 자영업을 시작하신 거죠. 소규모.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겪은 거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등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매출이 현저히 낮아서
나서 운영비나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이때부터 이제 채무가 증가되는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겠죠. 부족한 운영비, 생활비를 신용카드, 개인 신용대출로 충당하면서 이제 뭐 부담이 매년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늘어왔던 증가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카드 대금 막기 위해서 추가 대출, 뭐 돌려막기, 특히나 이제 장기간 유지한 청약저축을 깨기가 쉽지는 쉽지 않거든요. 않죠.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희하고 상담하시다 보면은 개인회생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 제일 마지막인 것 그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특히나 자영업자이면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채무 규모가 크지는 않으시는데 그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거지 채무자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그 채무에 대한 중압감은 뭐 이거는 크고 작고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건 아닌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원래는 채무가 없으시다가 이제 채무가 조금씩 쌓였는데 이 정도 채무가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상황이니 계속적으로 뭐 매년 버티더라도 채무는 조금씩 더 늘어나다 보니 개인회생을 이제 결심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작년 25년 7월 2일 날 개인회생을 접수를 했고 월 평균 수입이 270만 원 되시는데 생계비는 1인 생계비에 추가 생계비를 더해서 189만 원을 공제받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변제금이 82만 원씩 36개월 갚는 걸로 해서 총 한 2,900만 원 정도 변제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변제율은 42% 정도로 일단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2일 날 접수를 했고 보정 공고는 약 2주 후인 7월 17일 날 금방 나왔네요. 보정 공고가 바로 나왔습니다. 보정 공고의 뭐 특별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최근 채무,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는 보정 공고죠. 수원회생법원에서는 신청일 기준 1년간 최근 채무로 보고 소명해라. 그 다음에 채무자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금융계좌도 첨부를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계좌 내역, 뭐 계좌 상세 내역 이런 경우들도 이제 법원마다 기준이 다른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년, 금융거래 내역도 1년이고 회당 100만 원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역들을 소명하라라는 보정이고, 이런 보정은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어느 재판부, 어느 법원이든 필수적으로 나오는 보정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기간이나 금액은 재판부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을 말씀드리지만 그 사례들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향후 진행을 염두에 두신 분들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그리고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현금 서비스는 50만 원, 30만 원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 재판부가 있단 많죠. 말이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카드론도 100만 원, 굉장히 좀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던 재판부였습니다. 네. 가족 간의 이체라거나 도박이라든지 이런 금액에 해당하는 거는 또 기준을 뭐 30만 원으로 되게 낮게 별도로 지정하는 재판부도 있는데 이 재판부는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보정이 나왔고, 이때부터 이제 이분만의 어떤 특이한 보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안 돼서 최근에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개인 사업 폐업했다면 법원에서도 폐업 사실 여부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내라. 폐업 사실 증명원이라든지 사업장을 폐업을 했다면 거기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사업장 내에 마련된 뭐 집기류라든지 기구들이 있을 테니 그럼 그것도 일종의 채무자의 재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재산들을 어떻게 처분을 했냐? 그 처분해서 받은 돈이 있냐? 그 돈이 있다면 어디다 썼냐? 요것도 이제 밝혀보라는 보정이고, 폐업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 사용 내역, 그 다음에 영업자산 처분 경위와 대금 사용 내역, 요거를 이제 밝혀라라는 보정이 폐업하신 분들, 자영업자들한테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폐업하고 최근 취업을 했으니까 최근 취업자이니까 소득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 취업하셨으면 근무 시간이나 출퇴근 방법에 대해 설명한 진술서를 내라. 근로계약서를 내라.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뭐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벌었는지 소득 금액 증명도 내라라는 보정도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취업에 대해서 계속 부수한 보정들인데, 4대 보험 신고 이력이라든지 뭐 건강보험 자격 득시, 연금 산정 가입 내역 확인서 이런 자료도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 현 직장 취업 후 급여 명세서 이런 것도 이제 추가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뭐 이런 확인서를 내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최근 채무, 그 다음에 거래 내역 카드 1년 100만 원, 요 기준으로 사용 내역이라든지 대출금 사용처 이런 걸 일단 정리해서 내는 게 첫 번째일 거고, 사업장을 폐업했으니까 그 폐업에 부수하는 자료들, 폐업해서 거기에서 청산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어디다 썼느냐를 밝히는 게 이제 두 번째일 거고, 세 번째로는 최근 취업했으니 최근 취업한 직장에서 얼마를 버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혹 개인회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취업한 것 마냥 서류만을 꾸며놓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법원의 일반적인 확인 사항이 되겠죠. 네. 사실증명이라고 해서 과거에 사업자 등록한 내역이 있는지를 발급받으면 되고, 폐업했으니까 폐업한 사실에 대한 폐업사실 증명원도 증명원.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런 자료들이 폐업하신 경우에는 일단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네. 하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최근 취업이니까 근무지에서 뭘 하느냐라는 진술서를 내라 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냥 본인이 작성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면 사무실에서 이런 서식으로 작성을 해드리는데,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분류 업무, 뭐 이동 업무, 뭐 이제 전반적인 어떤 업무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술서를 내야 되고, 최근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급여 명세서, 그리고 실제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자료들도 이제 법원에서 최근 취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요구를 한다라고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장을 폐업했으니 네. 그 사업장 내에 존재했던 집기류, 비품 어떻게 됐냐, 얼마의 가치가 있었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비품 기류들을 보유를 했고, 원래 구입 금액은 얼마인데 처분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얼마의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사용을 했다라고 제출하는 게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시결정이 났는데, 개시결정은 월 가용소득, 그러니까 월 변제금이죠. 한 달에 7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걸로 해서 총 2,500만 원을 변제하시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고, 접수 시에는 월 평균 수입이 더 높았는데 실제 급여 명세서를 보니 저희가 계약서 기준으로 처음에는 예상되는 수입을 기준으로 들어갔는데, 실제 이분이 평균적으로 받은 소득들을 평균을 내보니 처음에 예상 소득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평균 수입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월 평균 가용 소득도 한 1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2,500만 원 변제하시는 걸로 해서 원금의 36% 변제율로 사건은 종결이 되었고, 그래서 사건 진행은 25년 7월 2일 날 사건을 접수해서 금지 명령은 굉장히 빠르게 빨리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정 권고도 약 2주 만에 나왔고, 저희가 보정서를 제출한 거는 한 달 반 정도 후에 이제 보정서를 제출했더니, 보정서 제출 이후에 2개월 정도 후에 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신청서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는 한 4개월 만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그러네요. 보정이 한 번 정도 나오면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수원회생법원에서 처리되는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사건은 잘 정리가 됐고, 간혹가다 이제 사건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 사건은 뭐 지금 접수해서 뭐 7, 8개월이 됐는데 사무실에서도 마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뭐 이제 이런 문의들을 꽤나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라인 사건 검색에 들어가셔서 내 사건이 사건 번호 어떻게 치고.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고, 일반적인 경로는 신청서 접수하고 보정 권고 나오고 보정서 제출하고 기다리고 다시 보정 권고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보정 권고가 나온 이후에 대리인 사무실에서 보정서를 제출을 했는지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의뢰인들 스스로도 한번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40대예요. 저희 네. 의뢰인 중에 40대였던 분이셨고, 이분 이제 자영업 운영하시던 분이셨어요. 요식업 운영하시던 분이셨고, 이분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녀 양육 이런 데 좀 포커싱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혼을 좀 20대에 하시고 좀 굉장히 어렵게 이제 자녀를 양육해 오시던 분이세요. 이분은 그래서 일찍 이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40대 초반에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까지 시키고 나니까 이분이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번아웃이 이제 온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우울증 진단을 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정기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증대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했고요. 48세셨어요. 성남시 거주하시는 중이셨고, 사업 소득자셨어요. 당시 이제 소득은 210만 원 정도였었고, 총 채무액은 1억 600만 원 정도. 채권자 수는 7분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 이르기
이르게 된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분이 그 좀 원래 집안 환경이 좀 어려우셔서 빠른 독립을 꿈꾸면서 22세에 결혼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듬해에 출산을 하셔요.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배우자의 어떤 술, 외도 및 경제적 문제로 위자료도 지급받지 못하시고 30세에 이혼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사실상 혼자서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해오시는 건데 이제 뭐 어쨌든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월세를 전전하시면서 식당, 공장 등 일용직 병행하시면서 자녀 고등학교 졸업까지 양육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돈을 빌리시거나 대출 받으신 거 없이 굉장히 악착같이 생활하시면서 자녀를 키워내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 무기력증, 이제 우울증 이제 발병하고 갱년기 증상 동반되면서 전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이제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굉장히 치열하게 거의 이제 뭐 성인이 되신 이후부터 이렇게 타이트하게 살아오시면은 좀 퍼질 때도 그렇죠.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3세 출산하셨고 자녀가 성인 된 게 이제 43세 정도 되셨을 때 40대 초중반이실 때 성인이 됐을 테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울증 증세로 소득을 얻는데 굉장히 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 등 치료 시도했지만 수개월간 은둔 생활 시작을 하시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생활고로 1,000만 원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이 아까 전에 보셨던 총 1억 원인데 누구나 시작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1,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울증의 어떤 증세가 반복되니까 근로를 뭐 취업을 했다가 계속 오래 다니시지 못하시고 잠깐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생활비는 계속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안대출로 채무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돌려막기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계속 뭔가 돌파구 없이 살다 보니까 지인의 도움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돼요. 그래서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야심차게 결국엔 또 이제 매출이 이제 부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지출도 필요한데 매출 안 나오고 그럼 또 어떻게 대출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계속 매출 부진으로 추가 지출 발생하고 채무 상태도 악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 경제 상황 해결 모색하던 중에 개인회생제도라는 게 있구나 아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 진술서 한번 볼게요. 이분이 직접 작성하신 거고요. 아이와 홀로 월세를 전전하며 식당, 공장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아이를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면서까지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남에게 돈 한 푼 빌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졸업하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과 우울증이 찾아오며 직장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번아웃 증세로 인한 우울증이라 하더군요. 한 달 벌어 한 달 살던 저에겐 방법이 없던 터라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고 1,000만 원이란 돈을 처음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쉬고 일하고 시고를 반복하며 부족한 생활비로 대안대출을 하게 되며 빚은 더 늘어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채무가 증대되고 경제적 사정이 악화됐는지는 좀 잘 알 수 있는 진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이제 개인 회생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1월 14일에 변제계획안 접수했고요. 이분은 이제 사업소득자셨기 때문에 그 사업소득 기초로 해서 산정한 월평균 수입은 214만 8천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5년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월평균 생계비는 143만 원, 지금보다 작죠. 10만 원 정도. 그래서 월 변제금은 71만 3천 원 정도 변제를 하시고 36개월 변제하시면 총 2,500만 원 정도 변제하시는 거였고요. 이분이 변제율 자체는 24% 상당액이 나오게 되고 청산가치가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청산가치 충족하는 그런 변제계획안이 작성이 된 겁니다. 청산가치가 1,500만 원 어떻게 이제 좀 구성되는지 살펴보면은 이분이 이제 예금이 한 260만 원 있었었는데 당시에 지금은 증액이 됐습니다만 당시엔 185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범위였었고 이에 따라서 예금 채권액 중에서 185만 원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외하고 남은 돈이 77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차보증금, 사업보증금이 1,500만 원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개 합쳐서 1,570만 원 정도의 청산가치가 있으셨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접수하고 5월 28일에 이제 보정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분의 좀 이제 뭐 좀 특징적인 보정 사항만 좀 가지고 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최근 대출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A씨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A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해당 출금 내역을 소명하십시오. 만약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거라면 이전에 A씨로부터 차용금 2천만 원을 입금받은 계좌거래 내역서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이런 보정이 나왔죠. 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 들어왔는데 2천만 원이 누군가한테 띵 나가니까 이거 왜 나간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명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소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뭐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그 추후 보정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거 뭐냐, 이거 소명해라라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5항 보시게 되면 현 주소지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라는 이제 보정이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분이 그 고시원에 살고 있어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었어요. 주소지만 이제 적어서 이제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어떤 관할 문제도 있고 실거주에 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 이제 보증금도 이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이런 걸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A씨한테 2천만 원 나온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A씨가 친언니예요. 친언니가 이제 매장 이제 그 요식업 사업장 오픈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셨어요. 이분이 3,500만 원을 빌려주셨고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이제 2천만 원을 갚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편파 변제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무조건 있죠. 2천만 원을 다른 금융기관과 안분해서 상환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친언니한테 2천만 원을 상환을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편파 변제 이슈가 일단 따라 붙는 건데, 뭐 따라 붙으면은 이제 뭐 그때 가서 흡소를 하건 보정해서 뭐 법리적으로 다툼을 하건 하는 건데, 일단 지금은 저희는 뭐 이거 자체가 친언니한테 자금을 차용하고 변제인 것을 소명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플랜 자체는 뭐였냐면은 A씨로부터 3,500만 원 빌렸거든요. 3,500 빌려서 2천만 원 갚은 거잖아요. 그럼 1,500만 원 덜 갚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친언니다 보니까 일단은 뺐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청산가치 반영 보정이 나오게 되면은 좀 읍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친언니인데 어쨌든 뭐 가족이고 개인회생 절차의 어떤 감면 절차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제외를 했고, 실제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이 부분 이제 2천만 원 넣었지만 이제 그런 사정을 좀 고려를 해달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까지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후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법원도 그냥 넘어가줬습니다. 어쨌든 채무자의 사정을 좀 상당 부분 좀 살펴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보정을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좌 받았던 거 3,500만 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고시원 거주하시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계약서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고시원이라는 걸 일단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네이버에 지도 가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드뷰로. 그래서 로드뷰로 여기 고시원 맞습니다. 이런 거 하나 찍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택배 오셨던 거 주소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이름이 기재된 택배 사진 제출을 하면서 제가 현재 고시원에서 지금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입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거주,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뭐 직장에 이제 다니고 있는지를 소명할 때 사진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또 좀 소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6월 26일에 개시 결정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언니한테 갔던 부분이 높은 확률로 청산가치 잡으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은 뭐 넘어가 주셨어요. 몰랐을 수는 없죠. 변제했다라는 거를 이제 다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고려를 해서 이미 채무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청산가치 또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변제기간 수행에 있어서도 좀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넘어가 준 게 아닐까 정도로만 좀 추측을 하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변제 계획은 뭐 저희 이제 신청했을 때의 어떤 변제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나왔는데요. 월 변제금은 70만 원 정도가 되고 36회 변제하셔서 2,500만 원 변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산가치는 1,500만 원인데 실제 총 변제금 자체가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청산가치 충족하고 총채무 기준으로 23.68% 정도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1월 14일에 저희가 신청서 접수했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에 금지 명령이 바로 나왔어요. 다음날 바로 나왔죠. 그거 굉장히 좀 빨리 나왔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정이 나온 거는 5월 28일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보정이 나왔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보정서 제출을 하게 됐고 6월 26일에 곧바로 개시 결정이 있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회생위원도 좀 보정서가 제출이 되고 특정 사항들이 좀 소명이 되면은 개시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곧바로 개시 결정 나왔고요. 채권자 집회 8월에 다녀오시고 인가 결정 자체가 8월 29일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